네, 여러분 93페이지 펴시고요. 우리 조각 8번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가상각비 보시면은 빈도 6문제 매우 중요하죠. 매번 하나씩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 회차 빠지지 않고 하나씩 꼭 나오는 주제다 라고 아시면 되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우리 주관식 있죠. 실무에서 법인세 주관식에서도 실제로 여러분 한도시 부인을 하는 게 문제 나오잖아요. 정률법 계산하는 거, 정액법 계산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거의 빠지지 않고 매번 나와요, 주관식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론적인 거를 다 한번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문제로는 39번 감가상각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1번 유효 설비를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 자, 첫 번째 여기 유효 설비를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요게 첫 번째인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 두 번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 요게 세 번째. 요 세 개를 따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1번 있죠? 일단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인 거잖아.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여기 유효 설비를 제외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효 설비는 우리가 어떤 걸 유효 설비냐 하냐 하면 일시적으로 잠깐 쉬고 있는 거야. 휴식 기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 새우깡 만드는 기계인데 그걸 하다가 잠깐 한 2달 정도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생산 재고가 많아서 잠깐 쉬고 있대요. 뭐 그런 경우 말하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 감가상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유효 설비를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걸 보고 같이 하시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업에 쓰고 있으면서 유형 혹은 무형 자산을 말합니다. 재고자산 이런 건 당연히 안 하겠죠. 감가상각을. 재고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 용료에 되니까 사업하고 상관없는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씀드렸죠. 만약에 업무하고 상관없는 자산에 대해서 보유하는 도중에 재산세를 냈다. 어떻게 처리했죠?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업무하고 상관없는 재산이야. 그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뭐? 전액 송금불산입 한다고 했죠. 한도가 없다고 그거는. 감가상각을 회사가 장부상 했더라면 전액을 송금불산입 한다고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자, 이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이 아닌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데, 방금 말했던 새우깡을 만들다가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유효 설비 자산은 감가상각을 합니다. 잠깐 쉬고 있다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판단은 문제 나와요. 유효 설비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잠깐 쉬는 거니까 감가상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은 뭐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완성이 되면 감가상각 할 건데 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건설 중인 자산. 여러분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은 꼭 건물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면,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중인 거는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완성되기 전이다. 그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완성을 해야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토지, 서화, 골동품 등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딱 토지, 서화, 골동품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자산 이렇게 나왔지만, 보통 표현할 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예로서 토지, 서화, 골동품이거든. 예로 이게 나오거든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1번 맞다라는 거야. 2번 손비, 손실 혹은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에 미달한대요. 한도까지 다 감가상각하지 않은 거야. 여유가 있다는 거야. 그 미달하는 금액을 어떻게 한다?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 부인액 발생 시 이에 충당한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제도, 우리가 감가상각인 제도, 감가상각 여러분 결산 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죠. 시임 부족액은 결론, 시임 부족액이 생겼다는 거야. 그 여유가 있다는 걸 쉽게 말해서 회사가 100이라고 감가상각을 100을 장부에 계상했는데 세법상 한도는 170이야. 그럼 70원만큼 여유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임 부족액은 그걸로 소멸한다는 거. 그 해로서 끝. 여유가 있는데 자, 헷갈리지 마세요. 70원 지금 여유가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과거에 한도 초과액이 있어서 현재로 넘어온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올해 생긴 여유분 70원을 한도로 송금 산입하겠죠. 기존에 넘어온 게 30원이라면 전액 송금 산입할 수 있을 거고, 기존에 넘어온 게 90원이다. 그럼 어때? 이번에 70원 여유가 생긴 만큼 꽉 채워서 송금 산입 70원 하고 20원은 또 다음으로 넘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언제 제가 또 설명드렸어요. 요거 앞에서 우리 기부금 한도 초과하고 비교하면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2월 송금 산입 제도하고 감가상각의 한도 초과액 2월 송금 산입 제도가 다르다고 했죠. 2020년 전에는 이 로직이 똑같았는데 2020년부터 기부금 쪽에 기부금 너는 10년 안에 다 10년까지밖에 이월이 안 되니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방식을 달리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 설명은 앞쪽 기부금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는 진짜 비교만 하고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다는 거예요. 시임 부족액은 그대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시임 부족액이 생겼다는 거, 여유가 생겼다는 거는 뭐다? 회사의 의도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회사가 그렇게 이번에는 한도가 170인데 너희가 이번에는 100만큼만 감가상각하기로 한 걸로 결정한 걸로 세법은 보겠다라는 거야. 선택을 존중해 줄게 라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뭐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200원만큼 감가상각 했으면 세법은 그거는 봐줄 수 없지. 한도 170까지만 송금 산입해 주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송금 물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0원 유보의 세무조정을 할 거고요. 중한식 쪽에서. 자,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시임 부족액은 소멸되는 거야. 다음 해는 또 다음 해의 새로운 한도액이 새로 계산해내는 거고요. 방금 말했던 게 이거죠. 단 올해 여유가 생겼는데 정기에서 넘어온 2월 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라면 단기에 생긴 여유인 70원을 한도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추인해서 없앤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3번. 감가상각 자산의 미상각 잔액이 남아있는 한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회계상 감가상각하고 세법상 감가상각은 달라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법은 결산조정 사항이라서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세법은 회사가 계상한 금액만큼 계속 인정해 준다는 거야. 적게 했다고 하면 그래 네가 한도만 초월하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는 거는 너의 의도, 너의 선택에 맡길게 라는 게 세법의 입장이에요. 자, 이거 볼게요. 이걸 풀어서 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내용 연수라는 거 있죠. 우리 보통 회계에서 뭐 5년 정액법으로 한다. 쉽게 아주 쉬운 예로 100원짜리 자산인데 5년 정액법이다. 그럼 감가상각을 1년에 20원씩 감가상각 하겠다는 거죠. 그때 내용 연수 5년, N 있죠. N, 소문자 N. 그 5년이라고 하는 내용 연수는 5년 동안 감가상각해서 이 자산의 마지막 가액을 잔존가액으로 남기겠다는 거야. 잔존가액이 없다면 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맞죠? 5년 동안 나눠서 감가상각 하겠다라는 게 회계상 내용 연수야. 하지만 중요한 거. 세법에서 말하는 내용, 세법에서도 내용 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기준 내용 연수, 신고 내용 연수, 여러 가지 내용 연수에 대한 게 있어요. 내용 연수 여기서 만약에 5년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 5년 동안 무조건 5년 딱 맞춰서 상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최소한 내용 연수야. 5년 혹은 5년 넘어서 하면 됩니다. 세법은. 단 5년보다 짧을 수는 없어요. 그럼 단기 상각으로 1년간의 감가상각액이 커진다는 거잖아.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자, 정리하면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세법은 한도만 넘어서지 않으면 네가
5년짜리 내용 연수를 5년 만에 상각하든 6년 만에 상각하든 7년 만에 상각하든 8년, 9년, 10년 더 걸려도 아무 상관 안 한다는 거야. 알겠죠? 결론 이렇습니다. 단 5년보다 짧게는 안 돼. 최소한의 상각 연수라는 거예요. 세법에서 말하는 내용 연수 5라는 거는. 왜? 5년보다 적게 상각한다는 것의 의미는 즉 어떤 의미인데, 한 해 한 해의 감가상각비가 결과적으로 이 내용 연수를 나눴던 5년으로 나눴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감가상각하겠다는 의미하고 다름 아니죠. 그건 인정하지 못한다니까. 세법상 한도는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결산 조정 사항이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연수 5년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상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년에 하거나 혹은 5년보다 긴 기간 동안 상각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세법은. 알았죠? 정리. 다만 5년보다 짧은 4, 3, 2, 1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이 표현을 이제 숙지하셨을 거예요. 자, 미상각 잔액이 남아있는 한.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감가상각을 다 하지 않았는 한 이 말이에요. 미상각 잔액이 아까 말했던 잔존 과액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나 세법상 최종적으로 남아있을, 상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잔액. 그게 남아있는 한, 그리고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잔존과액을 0으로 보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이 0이 아닌 이상은 더 감가상각할 여지가 있는 한은 뭐? 자산의 내용 연수, 아까 예를 들었던 5년이 경과했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6년, 7년, 8년에 걸쳐서, 9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11년에 걸쳐서 다 오케이라는 거야. 감가상각비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거야. 경과했더라도. 알았죠? 여러분 결론 이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주관식으로만 그냥 계산하는 것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뭐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는 거예요. 됐죠? 4번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별로 법인의 신고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신고를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상각 범위액은 뭘로 의한다? 정액법에 의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주관식에서도 많이 나오죠. 만약에 건물에 관한 거다. 정액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정액법으로밖에 못해. 예를 들면 건물은.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기계장치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신고할 때 어떻게 처리해요? 무신고 시 정률법으로 하게 됩니다. 요거 뒤에 잠깐 짧지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많이 보는 건물은 정액법으로밖에 어차피 신고를 못해요. 무신고하게 되면 정액법으로 보겠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뭐다?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기계다. 신고할 거면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선택해서 이걸로 신고할게요 라고 신고할 수 있어. 선택해서 이 방법으로 할게요. 무신고는 뭐다? 정률법. 요게 우리 주관식에 많이 나오죠. 그죠? 기계장치를 갖고 있다. A 주식회사 A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출제자가 뭐를 묻는 거예요? 정률법으로 이 기계를 네가 감가상각 해보겠니? 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였죠. 나중에 풀게 될 거예요. 알아두자. 기계는 무신고시 정률법. 기계는 여러분 일반적인 건물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 감가상각 자산의 대표로서 제가 기계 등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에 기계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앞쪽으로. 아이고 또 오류가 났죠? 이렇게 튕겼네요. 자, 일단 봅시다.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별로 신고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정률법 아니고 정액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됐습니다. 5번 문제. 각사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를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우리 법인세는 4개가 있죠. 각청토미, 각사면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각사소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법인이 있대요. 그런 법인이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계상하거나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은 다시 표현할게요. 조사를 다시 써서 법인세, 각사소득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이 있다고 하면 그 법인은 이거는 강제 규정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 한도 있죠. 한도. 세법상 한도가 되도록 장부상 송금으로 계상을 하거나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100원이야. 근데 장부가 100원으로 하면 그대로 두면 되죠. 장부에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100원이라고 해뒀으면 그냥 두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if
장부에 70원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상을. 한도는 100인데. 그러면 이때 어떻게? 나머지 잔액 송금 산입 30원을 무조건 송금 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뒤로 이론 돌아가서 확인할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감면받게 되면 여러분 감면받는 해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뭐 감가상각비를 더 계상하지 않아도 세금은 더 줄일 게 없잖아. 그죠? 더 낼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감가상각을 안 하고 싶은 요인이 생긴다는 거야. 마침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회사가 결산조정 사항이고 올해 비용으로 하나도 계산 안 해도 우리는 더 깔 세금, 더 세금을 낮게 만들 여지가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 더 감가상각비 이번에는 올해는 안 할래? 더 세금 줄일 것도 없는데 뭐 다 면제 받았는데 뭐 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걸 보니까 약간 세법상 정책상 야 너 이렇게 면제랑 감면도 우리가 해주는데 감가상각비 좀 그래도 상각 범위 한도까지 한 걸로 좀 하자 라고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송금 산입해라. 만약 안 했으면 송금 산입해라 라고. 아셨죠? 자, 그러니까 송금 산입한다고 해서 이미 이 법인은 세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안 낼 건 없겠죠. 이미 안 내고 있는데 뭐. 하지만 어떻게 돼? 상각 잔액은 사라지겠지. 됐죠? 혜택을 이 정도 받았으면은 비용은 그냥 계상해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올해는 똑같아. 내 세금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차후에 감가상각 할 여지가 줄어들겠죠.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송금 인정받을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용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좀 튕기는 것 때문에 조금 번거롭죠. 아까 100페이지 천천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건가? 여긴가? 여긴가? 또 잘못 간 것 같아요. 번거로운데 다시 가볼게요. 이게 이런 오류가 안 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마다 리셋을 새로 하고 있는데 조금 번거롭네요. 그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를 클릭했는데 딴 데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앞쪽으로 멈췄나 보다. 여러분 간 김에 잠깐만요. 설명이 뒤에 저쪽에 있나 봐요. 다시 가기 40분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설명까지 한번 봐버립시다. 앞에 같이 갔나 본데? 뒤쪽에 있나 본데요. 왔다 갔다 혼란스러워서 없구나.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음 정리될 때 있나 봐요. 지금 약간 페이지가 엉켜서 같은 내용이니까 다음에 요게 등장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잘 가자. 40번. 네, 40번. 5번, 39번 다 풀었고 40번 볼게요. 감가상각에 대한 거 이론적으로 한번 풀어봐라. 리스 자산 중에 금융 리스 자산은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하며 금융 리스 외의 리스 자산은 리스 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한다. 여러분 이건 맞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합시다. 밑에 금융 리스 자산은 여러분 일단 리스라고 하는 건 빌려온 거거든요. 리스 회사가 있고 나는 그 리스 회사로부터 예를 들면 자동차를 보통 많이 하니까 대표적으로 만약에 자동차 우리 회사 자동차를 리스로 빌려와서 쓰고 있어. 근데 여러분 금융 리스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회계실무에서도 이 주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아주 쉽게 말하면 금융 리스는 빌린 거긴 하지만 거의 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뭐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자동차가 10년짜리 내용 연수인데 대부분 내가 쓰기로 했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원래 1억짜리 자동차인데 내가 그 리스 뭐 금액으로 막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되게 많은 부분을 이미 내가 부담했다는 거예요. 이 조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느낌만 가지면 되냐 하면 뭐 빌린 거긴 하지만 어떤 뭐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내 자산이랑 다름없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그걸 금융 리스 자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거는 방금 내가 말했듯이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리스라는 임대차, 리스 계약이 있지만 임차 계약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빌려온 사람의 자산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감가상각을 누가 하는 게 맞겠어요? 실질에 따른다면 내가 하는 게 맞겠죠. 빌려와서 차를 쓰고 있는 나, 리스 이용자, 리스로 자산을 빌려 이용 중인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게 맞겠지. 됐어요? 그리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용리스 자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이거는 뭐다?
내가 그냥 빌려 쓰고 있고 뭐 10년짜리 자산인데 내가 잠깐 한 1년 내가 타기로 하고 뭐 이런 건 경우야. 그리고 내가 1년 쓰고 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고 소유권을 이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약정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러분 그냥 차 렌트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편하게. 정수기 렌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쓰고 반납할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내 게 아니죠. 진짜 빌려 타는 거라고. 하허 뭐 이런 거. 뭐 어차피 금융리스도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고 줄 거야. 실질이 내 게 아니라고. 그럼 이거 자산이니까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자산을 감가상각해야 돼. 누가 하는 게 맞겠어요? 나한테 리스를 제공해준 저기 렌터카 업체, 리스 제공자, 리스 자산을 빌려준 회사가 감가상각하는 게 맞겠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회계상으로 뭐 회계 1급에 이런 거 나온다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근데 이론은 이해하고 있어야지. 금융리스 자산은 뭐라고? 실질적으로 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감가상각자도 리스 이용자가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용어가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스토리가 이해되시면 요 명칭 헷갈리지 않게 공부하셔야 돼요. 금융리스 외의 리스 자산, 보통 말하는 운용리스라고 하면 뭐다? 리스를 나한테 빌려준 리스 회사, 리스 제공자, 리스를 나한테 제공해준 차를 빌려준 회사, 그 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알고 보면은 쉬워. 하지만 모르고 보면 여러분 이거 못 맞춰요. 뭐 리스 이용자가 뭔지, 리스 회사가 뭔지, 금융리스 자산이 뭔지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죠? 이제 하지만 우리는 아니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맞았고 2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가 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2번 예를 잘 들어놨어요. 자산을 취득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우리가 비싸게 사왔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야. 다른 사람은 시장에서 샀으면 봐봐 100원에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비싸게 굳이 비싸게 130원을 주고 내 친구가 하는 뭐 내 친구라고 하면 일단 특수관계라고 예를 들게요. 특수관계인 회사로부터 130원에 비싸게 샀대요. 그러면 나는 30원만큼 우리 회사에 손해를 본 거야 나. 그럼 어떻게 돼? 부당이익이 너 그렇게 세금 안 내려고 일부러 상대방한테 이익을 분양한 거지. 너 일부러 손실을 떠하는 거지. 라고 봐서 부당이익 계산을 부인을 봐서 어떻게 한다? 30원만큼을 여러분 어떻게? 30원만큼 저쪽에 이익을 분양한 걸로 보고 고가 매입한 게 있다면 이중세무 조정해야 되잖아요. 130원 주고 샀으니까 회계적으로 130원 자산이 계상되어 있겠죠. 재무상태표에. 하지만 세법은 이 자산을 얼마짜리로 본다고? 세법상 취득가액이 시가 100원으로 본다고요. 즉 시가 초과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요. 송금산이 30원 마이너스 유보를 세무조정해야 됩니다. 취득가액을 10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올라가시면 그 시가 초과액 30원은 취득가액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부당이익 계산에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주관식 계산 문제에도 나오고 이론에도 나오는 부분을 위해서 연결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빨간 거 비교. 여러분 세법상 취득가액금 이거 얼마짜리가 됐죠 이제? 세법상 100원짜리로 만든 거예요. 송금산입 30원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100원짜리 자산이 된 거예요. 됐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업무 무관자산이라고 해봐요. 자,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할 때 4순위 제일 마지막에 송금불산입 하는 게 뭐예요?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송금불산입이죠. 그때 볼 때 그때 뭐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억은 안 나시겠죠? 공부하신 분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향후 공부할 때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130원에 샀다가 30원만큼 송금산입해서 세법상 취득가액을 100원으로 만든 업무 무관 자산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송금불산입 업무 무관 자산 이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잖아요. 제재.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야 이놈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죠? 업무 무관한 자산하고 관련된 지급이자로 간주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할 거야 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 지급이자 곱하기 분자 분모 이렇게 했는데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분자에 업무 무관 자산 여기 들어간다고. 업무 무관 자산 금액이 들어가냐. 이 분자가 커질수록 여러분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이 커지겠죠. 회사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야. 제재가 되는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결론이 이때 업무 무관 자산 금액을 잡을 때는 세법상 조정된 금액 100원이 아니라 시가초과액인 30원을 다시 더해서 130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만. 왜? 제재를 위해서. 제재 차원이라고요. 제재 차원.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요 빨간색 부분도 말 문제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파트에서 한 문장으로 나오는 파트야 이게. 요 말이.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요 파트에서만 공부를 하면 뭐 그래 시가초과액 포함한다 요렇게 공부를 하고 끝나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요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고가 매입하면 기본적으로 세법은 고가 매입한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적용됐다는 가정으로 30원만큼 날린다고요. 100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순수하게 로직으로만 생각하면 업무 무관 자산 송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100원을 분자에 넣는 게 순수하게 로직으로는 이론적이라고요. 논리적이라고. 하지만 제재를 하기 위한 거니까 비싸게 샀던 130원을 분자에 넣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 하는 말이.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라고 표현할 거거든. 거기서. 엄청 많이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때 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번 기회에 이어서 공부를 해두면 나중 공부할 게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외울 게 줄어드는 거야. 이때 한 번에 정리해 놓으면. 됐죠? 나중에 리마인드 한번 해드릴게요. 자, 3번. 토지, 골동품, 서화 등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이나 여기 아까 3번이었지 이게. 2번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또 뭐? 유휴 상태인 걸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맞죠? 맞는 표현이에요. 자, 4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했대요. 돈을 샀는데 이거를 나눠서 할부로 돈 줄게라고 하고 사왔다는 거야. 자,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가 지금 되지 만약에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형자산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뒤쪽에. 자, 감가상각 하지 않는 건 정리했고요. 자, 요거 4번은 요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 1,000원짜리 1,000원이면 그러니까 1억짜리 차를 샀다고 해볼게요. 기분이니까. 1억 주고 차를 샀대요. 샀는데 일시불은 안 되고 1,000만 원씩 만약에 뭐 10년이라고 했대. 장기 할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감가상각을 할 때 내가 아직 대금을 1억을 다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뭐 감가상각하지 않을래. 안 돼요. 혹은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냈으니까 올해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할래.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했어요. 그리고 그걸 사업에 사용하고 있대. 그러면 대금이 아직 청산이 다 안 됐거나 소유권이 아직 만약에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한다. 1억으로 감가상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볼게요. 5번. 앞으로 튕길까봐 페이지를 누를 때마다 되게 두렵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우니까. 자, 안 튕겼네요.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 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하나의 송금을 인정하지만 맞네? 근데 뭐가 틀렸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과소계상액은 세무조정 시 송금 사례하면 인정된다.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그죠? 근데 보면 되게 그럴싸해 보여. 근데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뒀잖아. 확실히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구별을 왜 해? 이런 거 없어 라고 하고 틀린 걸 발라낼 수 있어요. 골라낼 수 있어. 근데 공부가 완성되지 않으신 분은 이게 헷갈릴 거거든. 근데 뭐다? 이런 거는 없어요. 5번. 사업에 사용된다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뭐 재고자산은 당연히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감가상각 대상은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고 얘들은 공통적으로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자, 이 경우 유형, 무형, 감가상각은 둘 다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면 다 풀리는데 지금 감가상각 비인데 특이하게 신고조정 쪽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나다라거든요. 특례야, 특례. 근데 얘들은 이 경우에 한해서 강제신고조정사항, 강제사항, 강제신고조정사항, 임의신고조정사항 이런 식으로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얘들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게 아까 전에 앞에 문제 5번 문항이야. 법인세를 감면받았대. 얘들은 이미 이번에 감가상각을 안 해도 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어차피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나는 이번에 올해는 감가상각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세법은 어떻게 본다고? 그러지 마시고, 야 회사야 그러지 마. 이번에 내가 충분히 혜택을 주고 있잖아. 그래서 올해는 상각, 아까 뭐라고 했어? 범위액, 상각 범위액 한도까지 그냥 올해 상각할 거야. 네가 얼마를 계산, 아예 한 푼도 안 했다? 그럼 아까 예를 들면 얼마 했어? 송금산입 100원. 70원만 했다. 한도가 100원이에요 지금. 그럼 70원만 네가 장부에 감가상각 했다면 30원만큼은 강제로 송금산입 할 거다. 강제라고요. 세법은 이렇게 한다고. 올해 감가상각 한다고 해서 올해 세금은 어차피 안 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하지만 뭐가 달라진다고요? 이렇게 되면 미상각 잔액이 줄어들잖아요. 즉 앞으로 미래 시점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될 가능성이 이제 없죠. 올해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법에서 야 이 정도 해줬으면 좀 이 정도 이건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그리고 추계 결정, 그 나머지는 여러분 모든 걸 다 백그라운드까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셔야 돼.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은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강제사항이고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의제. 요거는 여러분 우리 공부했던 거잖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해가지고 5년 정액법으로 무조건 상각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안 나겠지.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이거 나올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 주관식 가시면은 우리 3단계법, 그러니까 스텝 1, 스텝 2 이런 거 있어요. 강제 상각 사항이라고 좀 말합니다. 거기 가서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트시면 되겠네. 끝나고 나서 그 강의 가가지고 주관식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첫 번째 스텝이 뭐다?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특이하다고 할 거야. 원래 감가상각은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닌 게 기본인데 이거 업무용 승용차는 한에서는 5년 정액법 강제 상각입니다. 참 특이한 제도예요. 라고 말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IFRS를 쓰고 있는 도입한 우리 중소기업은 IFRS 도입이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튼 의무든 아니든 IFRS를 도입한 법인 한테는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특례로서 요거는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IFRS를 도입하면서 어떤 세무적인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예요. 그런 걸 한다면은 IFRS를 한다면은 이미 선택한다는 거잖아. 여러분 이미 신고조정사항은 뭐였어? 강제 신고조정사항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고조정사항이고 이미 신고조정사항은 선택이라고 했죠.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앞쪽에서 뭐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이런 거는 회사야 네가 일시적으로 뭐 이 보험 차익 이런 거 생겼을 때 그거 보험 차익도 이익이니까 세금을 내는 게 기본인데 네가 뭔가 공장에 불이 나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거를 일시적으로 송금 산입해서 그 과세를 미래로 이연시켜 주는 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할게 라고 했다고 했지. 근데 회사가 뭐라고 한다고? 그런가요? 그럼 결산 조정으로 하고 싶은데요? 근데 뭐라고 했어? 근데 회계상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계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장부에 계산하고 싶어도 못해요. 비용으로. 어떡하죠? 그래서 오케이 이 사항에 한해서는 결산 조정 사항처럼 하게 해줄게. 그래서 회사 네가 임의로 선택한다면은 신고 조정을 할 때 일충 압충을 설정해서 송금 산입하게 해줄게 라는 말 기억나세요? 안 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 제재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위에 이런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강제라던가 제도상 이거를 강권 혹은 강제하는 제도잖아. 근데 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IFRS를 도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뭔가 세부담에 대한 게 너무 커지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조정해서 네가 선택할 수 있게 회사 너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기 때문에 임의신고 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가 특이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이걸 뭐 하나하나 어디 가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써라 이런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어느 정도 취지가 이해가 된다면 그냥 눈에 많이 익혀주는 정도로 합시다. 알았죠? 그렇게 5번 풀이가 됐고요. 이제 40번까지 풀었고 41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물을 좀 마시고 자, 감가상각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네요.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는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 새우깡 만드는 기계는 새우깡을 막 만들고 있었어. 쿵쾅쿵쾅 만들다가 잠깐 상황이 생겨서 뭐 6개월 정도 쉬기로 했대. 잠깐. 지금 이거를 더 잘 팔리는 어떤 다른 과자를 만드는데 이 기계를 쓸 거래. 너무 거기 니즈가 수요가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건 쓰는 거잖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이걸 잠깐 쉬는 거. 그건 뭐라고? 유휴 설비는 감가상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다른 재고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기 쓰는 거니까 그건 뭐 감가상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일시적으로 뭐 그 새우깡 재고가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쉴 거야.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재가동할 예정이에요. 그때는 이 쉬는 6개월도 유휴하는 기간도 감가상각을 한다고 했어. 하지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새우깡 만드는 기계를 처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고에 갖고 있어.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직은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 새우깡 만드는 기계가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좀 사뒀다가 나중에 만약에 새우깡이 막 수요가 폭발해서 많이 제작을 해야 돼. 그럼 그때 오픈해서 비닐 뜯고 그때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취득은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지금 보관 중인 거죠. 창고에. 여러분 이거는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유휴설비가 아니야. 잠깐 쉬는 걸 유휴라고 하는 거예요. 휴식 기간은 원래 뭘 했어야 휴식을 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 출근하자마자 휴식 안 하잖아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9시가 되면 일단 하다가 쉬는 거잖아. 이거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새우깡을 만들다가 사정이 생겨서 잠깐 쉰다. 그러면 잠깐 쉬더라도 감가상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시작하자마자 쉬는 거, 그거는 쉬는 게 아니라고요. 아직 출근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는 유휴라고 주어질 거예요. 그거는 잠깐 쉬는 거구나. 휴식 기르고 휴식하는 거구나, 잠깐. 그걸 감가상각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취득 후 아직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그냥 홀드 상태야. 대기하고 있다고. 보관하고 있어, 이거는. 이거는 감가상각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이거는. 됐죠? 여러분 아까 정리했는데 일시적으로 쉬는 거하고 이거 비교해야 돼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랑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금 명백하게 분명하게 머릿속에 구별을 하면 안 헷갈려. 근데 오히려 딱 정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헷갈린다니까. 그때 가서 고민을 하게 돼요. 시험장에서. 일시적으로 쉬고 있네? 그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럼 일시적으로 쉬고 있으면 감가상각 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혼자?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하자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쉬고 있다는 게 엄밀히 말하면 그때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걸로도 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일시적인 거니까, 잠깐 휴식하는 거니까, 그때 기간은 감가상각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됐죠? 구별합시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흥분해서 크게 말할 내용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잘하고 계시죠? 할 수 있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취득 후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2번 법인이 상각 범위액 한도액을 초과해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한도 초과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 뭐 기부금처럼 그 후 10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할 수 있어. 그 후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여유가 생겼다는 거지. 그 후 사업연도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송금에 산입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됐습니다. 3번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이 남아있는 한 우리 세법상은 잔존가액을 0으로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상각잔액이 남아있는 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직 감가상각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의 그 경우라면 내용연수가 아까 예를 들면 5년이야. 5년짜리 자산이더라도 5년 넘어서 10년, 20년 동안 감가상각 나눠서 해도 상관없다고요. 세법은 인정한다고요. 결산조정사항이야. 너의 선택이야. 길게 하겠다면 인정하겠다. 물론 5년보다 짧게 하는 건 인정 안 돼요. 최소 5년 동안은 해야 된다는 거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은 감가상각 하라는 거고. 송금 산입할 수 있다. 맞아요? 5번 이거부터 볼게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은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 관계없이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한다. 됐죠? 4번 볼게요. 4번. 자, 봐봐요. 잘 나온다니까. 리스 회사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금융리스 자산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앞에서 했던 거예요. 금융리스 자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뭐 금융리스의 자산,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을 뭐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야.
하지만 회계에서 그게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금융리스로 분류하게 됐어.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실질적으로 빌려 쓰는 사람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자동차를 빌려 타고 있다고, 우리 회사가 리스에서 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자동차의 대부분, 내용연수의 대부분을 내가 쓸 거고, 예를 들면 10년 후에 내가 싸게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고 있다거나, 영가 매수 선택권이라거나 소유권 이전 약정,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융리스 기간이 끝나면 나한테 소유권 넘기는 거다, 막 이런 약정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다? 형식적으로는 아직 리스 빌려 쓰는 걸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빌려 쓰는 내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금융리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여러분 누구의 그 감가상각자산으로 봐봐. 이거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못 맞춘다니까요. 뭐 다 맞는 말 같아. 아니라고. 리스 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아니라고요. 리스 회사는 여러분 정의가, 나는 지금 리스를 이용하는 리스 이용 회사예요. 자동차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 빌려 쓰는 법인, 리스 이용 회사입니다. 리스 회사는 여러분 자동차를 빌려주는 법인이에요. 리스를 업으로 하는 곳, 자기가 얼마에 사와서 그걸 빌려주는 거죠. 뭐 렌터카 업체를 떠올리세요. 다르긴 한데, 일반 렌트랑 뭐 리스는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개념상 쉽게 차를 빌려주는, 뭐 장기 렌터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특정 업체를 뭐 말했지만 뭐 어떻게 말한 거 아니까 상호로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그 있잖아요. 그 선전하는 많은 곳. 렌터카 업체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리스 회사는. 됐죠? 자, 생각해보니까 뭐 안 될 것도 없네요. 제가 맨날 뭐 삼성전자, 새우깡, 뭐 농심 뭐 이런 거 말하는데 뭐 안 될 거 없죠? 그죠? 자, 아무튼 금융리스라고 하면 이게 뭐 누구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리스 이용자 거라고.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금융리스 외의 리스 자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운용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용리스는 나는 정말로 잠깐 빌려 타는 거라고, 개념상. 그거는 여러분 누가 감가상각해야겠어요? 저기 렌터카 회사의 자산을 내가 빌려 쓰는 거일 뿐이니까 이 자산의 감가상각은 렌터카에서 해야겠지. 리스 이용자가 아니야. 리스 회사에서 해야겠죠. 여러분 지금 이거 구별되시죠? 아까 바로 앞에서는 이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죠. 아까 4번. 리스 회사가 대여하는 리스 자산 중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리스 자산은 리스 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한다. 바로 앞에 페이지 봐봐. 그렇게 돼 있잖아. 맞는 거였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는 똑바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것도 이제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앞에서 공부할 때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맞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라고 넘어갔으면 이번엔 틀렸을 거라고. 그분은 그렇게 공부했다면 우리는 필요한 만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 뭐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제. 하지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개념만 단순히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암기가 돼야 돼요. 이해 충분히 하셨으면 금융리스가 뭐랬더라? 뭐 그거를 줄줄이 다 외우질 못하더라도 금융리스는 누구 걸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야. 형식은 빌린 거지만 대부분 내가 쓸 거고 이런 식이니까 빌린 사람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 거나 마찬가지다. 소유가. 형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빌려 쓰고 있는 리스 이용자가 감가상각해야 된다. 됐죠? 운용리스, 그냥 금융리스 외의 리스 자산이라고 표현되는 운용리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나는 잠깐 빌려 타는 거구나. 우리 렌터카 탈 때 여러분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행 갈 때도 며칠만 타잖아. 그런 느낌이야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리스가 그거라고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은 누가 해야겠어? 렌터카 업체에서 해야겠지. 리스 회사에서 해야 된다고요. 용어는 알고 있어야 돼. 리스 회사, 리스 이용자, 금융리스 뭐 이런 것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는 하지만 충분히 암기까지 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끊어서 가시죠. 뭐 이론은 거의 대부분 했지만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서 두 번째 챕터에서 감가상각을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